안녕하세요, 혼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 바로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 지인들이 해준 말 덕분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였는데 열심히 영상을 편집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영상을 들은 제 지인들이 해줬던 말이 잠잘 때 이 영상을 종종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새 생각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들으시면서 좀 오늘은 푹 주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책튜버를 했었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책인데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일단 책이 얇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총 페이지가 266페이지네요.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 일단 편해요. 이제 책이 두껍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왠지 모르게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내가 어떤 분야에 새로 도전을 하기 전에 망설일 때 그때 좀 나에게 희망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원래 양치기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지고 있던 양을 모두 팔고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는 그런 주인공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이 산티아고도 자신의 어떤 꿈을 꿨던, 그 꿈에서 봤던 보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게 물론 다 성공을 하진 않아요. 이제 탕헤르에 도착을 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던 이제 돈 꾸러미를 이제 어떤 도둑한테 다 도둑 맞아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산티아고는 계속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계속했을 때 꼭 보물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이 여정을 떠난 이유는 자기가 살면서 꾼 꿈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편은 아니에요. 꿔도 일어나면 좀 까먹는 편인데 어쨌든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라던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이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자다 보면. 그런데 그 꿈에서
자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그 꿈 하나를 믿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한 채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산티아고의 삶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책을 읽을 때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밑줄을 친 옆에 펜으로 그때 당시에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을 간단하게 메모하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밑줄을 많이 그었네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매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살면서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상황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게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구절인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그런 느낌도 들었고, 책 튜버를 할 때 알게 된 건데 이 낭독이라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이건 조금 자기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어떤 카페를 갔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혹시라도 계속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목이 갈라질까봐 맥주를 한 잔 따라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 45분인데 맥주가 당겨서 아까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면서 말표 청포도 A를 사왔어요. 이거 맛있으니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카페를 갔는데 올해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이제 카페 사장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커피 중에서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 또래 사장님이셨거든요. 저한테 성우 같다고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자기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했던 책튜버 활동을 할 때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 읽을 건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읽을 부분에 대해서 출판사에서도 그 원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허락을 받고 또 읽는 이 유튜버도 그 출판사한테 어쨌든 출판을 한 저작권 그 출판사에 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또 걸맞는 이제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과정이 좀 귀찮다 보니까 제가 정말 유튜브가 잘 돼서 전업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의 열정이라던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많았다 보니까 좀 귀찮았거든요.
그래도 책에 정말 짧은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밑줄이 정말 많이 쳐져 있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연금술사의 초반 부분인데, 이제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고 이제 노파 집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집시에게 자신이 꾼 꿈을 좀 해몽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노파가 산티아고의 꿈을 들은 다음 했던 말이, 지금 자기가 해몽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네가 이 보물을 찾게 된다면 보물의 10분의 1을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죠. 당장 내가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파가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자신에게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웃거든요. 뭐 책을 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결국 이 집시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노파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에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저도 현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밸런스가 어디서든 가장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동화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 배짱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만 너무 또 준비를 하면서 현재를 등한시하게 되면 뭐 내가 지금 이제 잃은 뭐 건강이라던가 내 시간, 행복, 소확행, 이런 것들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노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봤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미래에 투자를 했다. 주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때 엄청 유행했던 코인에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현재는 이제 코인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기는 했죠.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주식을 소규모로 소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테크란 걸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현재 20, 30대가 일을 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결혼, 노후까지 대비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이거를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굴려서 더 크게 돈을 만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굉장히 민망한 상태에서 이제 주저리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새롭네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노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똑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면 재테크로 좀 한다
한모 단단히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표 청포도 에일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예전에는 술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20대 때는 친구들이 술을 사준다고 해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금도 물론 귀찮음이 많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귀찮은 걸 싫어했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에도 집, 평일에도 집, 대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있었지만 휴일에는 거의 웬만하면 또 집. 과거를 잘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후회되는 걸 뽑으라면 20대 때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거, 그게 후회가 돼요. 다양한 쪽의 아르바이트를 해본다거나 여행을 간다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집에서 쉬면서 좀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좋은 게 있다면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20대 때 주말에 집에서 쉬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선택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나눠본다면, 장점은 이제 집에서 쉬면서 내 에너지를 비축하고 또 내가 집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안정, 평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이 그 선택의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단점은 내가 집에서 쉬는 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 소개팅을 받아서 나간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산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제가 30대가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침에 웬만하면 7시, 7시 반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이제 전날에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를 본다던가 웹툰 보면서 늦게 잠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20대보다는 지금 조금 더 바쁘게 살려고 노력 중이기는 해요. 이렇게 유튜브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상에서 있었던 글 올리고 거의 일기처럼 작성을 하다가 올해부터 조금 이제 바짝 하게 되면서 블로그도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책도 제가 정말 즐겨보고 좋아하는 채널이 체인지 그라운드거든요. 굳이 멘토라고 한다면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는 제 신 박사님이 저의 멘토이신데 한 달쯤 됐나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서 독서 모임,
그러니까 신규원 10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일도 그만두고 쉬고 있겠다, 나도 한번 이걸 신청해 볼까? 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어쨌든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와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독서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그 책의 내용을 100%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한 번 끝까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실현을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신규원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도서가 초생산성이라는 책이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제 선정 도서는 엘리자베스 스탠리의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이거든요. 솔직히 초생산성 발음이 어렵네요. 초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읽기는 했지만 사실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은 제가 읽으면서 실제로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부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을 쓴 저자가 실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 사례들 같은 것들도 잘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용은 어렵습니다. 제가 1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서평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책인데, 확실히 어려운 책을 한번 읽고 나니까 좀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도 정말 크고요. 또 이 책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술사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면, 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은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거든요. 소위 벽돌책이라고 하죠. 근데 참 좋아요. 제가 아무리 책이 좋다, 재밌다, 어렵지만 남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실 쉽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이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굳이 내가 시간도 없는데, 쉴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는 겁니다. 이거는 책을 읽지 않는 분들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정말 피곤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라면 굳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내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할 때까지 에너지를 다시 비축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놀거나
맛있는 걸 드시거나 아니면 잠을 주무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선택을 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만 선택을 하셨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그때 그거 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죠. 이미 선택은 했고 나는 그 선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흘러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행동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죠. 당연합니다. 저도 가끔씩은 옛날에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건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겪어봤던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던가 그러니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회상하는 그런 걸 볼 때가 많았죠. 저는 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이 나오든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든 간에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상대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혹시라도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반면교사적인 부분도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해도 실천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아니죠, 일을 하기 전에도 출근해야 될까? 출근하기 너무 싫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출근해서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날이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지만, 삶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잖아요. 퇴근 시간 한두 시간 전까지는 별일 없다가 꼭 퇴근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퇴근 시간이 미뤄진다던가, 그럴 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겠죠. 그런 상황에 오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니고 있지부터 시작을 해서, 퇴근하면 지금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맛있는 걸 시켜 먹고 싶다던가, 친구를 만나고 싶다던가,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 중에서 그걸 실제로 할지 말지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고, 그런 행동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사람을 웬만하면 좋게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싫어하는 타입의 부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로남불, 두 번째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첫 번째 내로남불은 왜 싫어하냐면, 말 그대로 이기적이잖아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지만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로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인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내로남불인데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 타입은 그나마, 정말 둘 다 싫지만 그나마 나아요. 어쨌든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주고 달래주면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부류의 타입의 사람들은 화가 너무 나 있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일 수 있고, 가장 제가 싫어하고 가장 번거로운 타입, 내로남불이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만의 기준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내로남불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내로남불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거에 맞춘 합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정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내로남불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애초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성적인 면을 일부러 키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다루기도 어렵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본인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인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저심리가 깔려있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한테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으면 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쎄한 느낌이 분명히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좀 솔직한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내 기준에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말이 안 된다, 뭔가 어거지로 맞추는 느낌이 난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은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제가 항상 맞춰주고 좀 따라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은근히 주변에 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내로남불을 해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물론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 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지? 라는 느낌은 있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길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내로남불 형식의 말,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갑과 을이 생기는 게 정말 위험한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프레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점점 갑처럼 행동을 하고 나에게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갑게 말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성향도 있었고 저의 행동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게 잘못인지 몰랐던 경우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제가 하는 그런 뭐든지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지, 과도한 친절과 배려가 저 스스로를 을의 포지션으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맞춰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난 왜 이렇게 사람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지?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 나도 좀 사람들 앞에서 말 좀 잘하고 싶고 당당해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좀 수모?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걸 내 부모님이 아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 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 맞아,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런 내면의 자존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가족이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그런 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제 의견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갑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대인관계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경제력, 능력, 사회적 지위, 외모 이런 것들로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상대적 위치를 자기도 모르게 가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예쁜 여자분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쳐요. 그러면 저분 너무 예쁘시다, 내가 저분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
괜히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농구에 달려있고 두 다리로 잘 걷는데 왜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이런 편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겨내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결론이에요. 사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원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짧게 얘기를 더 하자면,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또 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객관화 없이 그냥 나는 나 자체로 너무나 소중해, 난 날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분명한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을 했음에도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핑계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얘기를 하면 정말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살짝 목도 좀 아파오고,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안 좋은 점, 스스로 내가 고치고 싶은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본인한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봤는데 바뀌는 게 쉽지 않다. 그래, 나 정말 할 만큼 했다. 나는 참 노력을 했고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바뀌기 위해서 참 많이 행동했구나. 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처음 해본 이제 혼잣말이었는데 생각보다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잠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맨 처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영상을 들으시면서 주무셨다면 가장 좋고, 혹시나 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잠을 못 이룬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이 안 오신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